날개 꺾인 카이의 T-52 도전 곳곳에 문제투성이 5월 27일 미 공군은 차기 고등훈련기 사업 기종으로 보잉의 비덱스를 선정했다고 발표했다. 미국 로키드 마틴과 손잡고 T-50이라는 기종으로 도전했던 한국 항공우주산업에는 이보였다. 도대체 무엇이 문제였을까? 카이는 로키드 마틴과 컨소시엄을 구성해 우리 공군 고등훈련기 T-50을 개량한 D-51을 미 공군에 제안했다. 미 공군은 T-38이라는 훈련기를 1962년부터 도입훈련기로 활용해왔다. 이를 교체하기 위한 작업은 상당히 오래전부터 제기돼왔다. 통상 30에서 40년 정도 되는 기체 수명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00년대에는 교체 사업이 있을 거라고 예측됐다. 대추 T-50은 바로 T-38을 대체해 미국 시장을 공략하기 위한 기종으로 개발됐다. 특히 50은 1993년 한국형 전투기로 선정된 케이브 16의 절충교역 일환으로 만들어진 기종이다. 미국이 초음속의 고성능 훈련기를 획득할 것이라는 첩보에 따라 초음속 기체로 개발 방향이 바뀌었다. 이 50은 당초 1989년부터 계획돼 1990년 삼성항공이 사업자로 선정됐다. 하지만 체계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1997년부터다. 상세 설계안은 2000년에 완성됐고 시제기는 2002년 10월 출고됐다. 그리고 이듬해 8월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니 개발에 나선 지 5년 만에 비행에 성공한 셈이다. 이렇게 빨리 사업이 진행될 수 있었던 배경에는 로키드 마틴이 있었다. 절충교역 대가로 로키드 마틴이 기술을 제공했기 때문이다. 전투기 제작에서는 넘버원이라고 할 수 있는 로키드 마틴을 과외교사로 둔 덕분에 카이는 새로운 기체를 빠른 시간 내에 제작할 수 있었다. 미국 공군의 고등훈련기 교체 사업에 입찰한 한국항공우주산업과 미국 로키드 마틴 컨소시엄이 고배를 마셨다. 사진은 경남 사천시 카이 본관에 설치된 70모형. 연합뉴스. 로키드 마틴 기술 적용 조기 생산 성공. 이러한 접근 방식은 당시로선 매우 현명한 방법이었다. 문제는 초음속 훈련기가 시장에서 잘 팔리는 요소가 되지 못했다는 점이다. 개발비를 아끼기 위해 기성품을 최대한 활용하다 보니 여러 제한 사항이 발생한 것이다. 부품 국산화율이 55% 내외에 이르다 보니 기술 혁신에서 커다란 한계에 직면했다. 우선 미국산 F404 엔진 때문에 미국의 수출 제한 규정에 묶여서 판매된다. 물론 미국이 수출 제한을 둘 정도의 국가와 거래하는 것은 경제적인 자살행위이므로 결정적인 문제라고 볼 순 없다. 더 큰 문제는 기성 부품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구형 부품이 돼 성능에 치명적인 한계를 가지게 된다는 점이다. 이는 자연스럽게 가격 상승 요인이 된다. T-50은 애초에 접근처럼 지원 전투기로 개발됐다고 보기도 힘들었다. 과거 F-50이란 단전형 전투기로 만들어 F-4를 대체하겠다는 계획은 없었다. 더군다나 고성능 기체를 원하는 공군 입장에서는 가뜩이나 적은 공군의 예산을 들이기 어려운 실정이었다. 결국 F-60이라는 지원 전투기가 등장했지만 기체 형상은 조종사 2명이 탑승하는 복자형 형태 그대로였다. 이러다 보니 50은 훈련기로서는 너무도 고급 기종이었다. 애초에 경공격기나 지원 전투기로 사용될 수 있도록 만들다 보니 방호력이나 기동성 측면에서 훈련기 이상의 것을 적용할 수밖에 없었다. 도입국가에서 훈련기와 지원 전투기로 동시에 사용하는 것이 목적이라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가격이 비싸다. 해외 훈련기 시장에서 T-50과 가장 많이 경쟁하는 제품은 이탈리아 레오나르도에서 만든 M346 마스터란 기체다. 이들 기종보다 상대적으로 가격이 높고 기타 교역 조건에서 밀리다 보니 UAE와 싱가포르 공군 훈련기 사업에서 모두 패배했다. 한편 미 공군의 APT 사업을 놓고 가장 현명하게 접근에 성공한 것은 보잉사였다. 애초에 보잉사는 군용기 시장 크기 전술기 시장에서는 퇴출 위기에 놓여 있었다. 앞으로 수십 년간 미군의 공군 해군 해병대의 전술기는 모두 로키드 마틴의 F-35로 통합된다. 이에 따라 더 이상 보잉이 미군에 판매할 기체는 없다.
FTA 18F 슈퍼 호넷이 미 해군에 여전히 납품되고 있지만 2025년 이후는 전망이 불분명하다. F-15는 이미 수십 년 전에 미 공군의 구매가 끝났고 해외 구매만으로 생산 라인이 유지되고 있다. 그러나 사업상 이렇게 불리한 보잉의 위상은 마이 아메리카를 외치는 트럼프 정부 입장에서는 오히려 이점이 될 수 있다. 다시 말해 보잉이 사업에서 원하는 적절한 조건만 맞춘다면 다른 회사보다 사업 선정에서 훨씬 더 유리한 조건이 될 수 있다. 그리고 보잉은 실제로 이뤄냈다. 즉 스웨덴의 사부사와 손잡음으로써 저가의 우수한 항공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 보잉은 APT를 위한 훈련기 BTX를 만들면서 원가 절감을 위한 처절한 노력을 했다. 조종석 유리창을 수동으로 열게 만드는가 하면 기동성이 다소 떨어지는 것을 감수하고 전면 트랩을 아예 장착하지 않았다. 일부 고가 부품들은 3D 프린터로 생산함으로써 가격을 크게 낮췄다. 또 100%의 성능을 내지 못하더라도 가격을 낮추는 데 기여하는 일은 무엇이든 했다. 애초에 훈련기이기 때문에 고성능을 요하는 것이 아니라 싸게 만들고 정비하기 쉬운 것이 핵심이었다. 게다가 보잉은 BTX가 90% 이상 미제 기체임을 자랑했다. 협력사인 사부는 트럼프의 바이 아메리카 정책에 반하지 않도록 최대한 고개를 숙였다. 반면 한국에서는 D51의 제작 행사에 대통령까지 참석해 타이 제품임을 강조했는데 이는 카이의 국내 주가를 올리는 데 도움이 되었을진 몰라도 수주하는 데는 최악의 접근이었다. 보잉 가격 낮추기 위한 다양한 노력 대성공. 결국 사업은 보잉의 승리로 끝났다. 당초 미 공군은 APT 사업에 351대의 훈련기를 도입하는 데 약 1907억 달러가 들어갈 것이라고 예상했었다. 그러나 보잉이 제시한 가격은 96달러였다. 물론 이것이 보잉의 덤핑이 아니냐는 의혹도 있다. 애초에 베스트셀러 기종인 737이나 787 드림라이너 같은 상용기로 내 돈을 버는 보잉으로서는 전용기 사업을 살리기 위해 베팅했을 수 있다. 그러나 더욱 중요한 것은 가격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고의 과감히 사업적 결단을 내렸다는 점이다. 반면 가인은 사업을 주도하는 입장이 아니기에 이번 사업 실패에 큰 책임을 물을 수 없을지 모른다. 그러나 애초에 52 미공군 훈련기 사업을 위해 만들어졌다는 점을 생각하면 이번 패배는 기체의 존재 가치를 다시 생각하게 할 만한 일이다. 게다가 사업 수주에 필요한 가격 혁신은 등한시하면서 미국에 대한 훈련기 판매가 마치 기정사실인 듯 국민을 상대로 홍보해온 타이의 행태는 한심하다. 특히 매번 정권이 바뀔 때마다 낙하산처럼 사정이 내려오지만 전문성을 갖춘 인력이 단 한 차례도 없었다는 점이 주는 시사점이 크다. 이럴 바에는 빨리 카이의 주인을 찾아주는 게 낫다. 미국의 군수원조 장비에 크게 의존하던 대한민국 국군은 눈부신 산업 경제 발전 시기를 거치며 1960년대부터 주요 장비의 국산화를 달성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기 시작했다. 이는 북한과의 첨예한 대립 상황이 계속되는 가운데 안정적인 군수 지원 방안을 마련하고 핵심 국방 기술을 축적하기 위한 목적이었다. 이에 따라 장갑차 국산화 사업을 시작으로 한국형 전차 사업, 한국형 구축함 사업, 한국형 잠수함 사업 등이 순차적으로 추진되었다. 이 중 가장 야심차게 실시된 계획은 한국 제형에 맞는 한국형 훈련기를 개발할 목적으로 1990년대에 추진된 한국형 훈련기 사업이다. 이미 KTX-1 사업으로 KT-1 운비를 개발하면서 훈련기 국산화에 자신감을 얻은 한국은 1992년 KTX 사업을 통해 기존에 사용 중이던 38 탤런트제형 고등 훈련기 개발을 계획하게 되었으나 1995년 피스브릿지 사업이 병행 중이던 상황이었기 때문에 예산 문제를 들어 재정경제부에서 사업을 일시 중단시켰다. 하지만 사업을 맡은 삼성항공은 1997년 7월부터 계속 체계 개발을 진행하다가 1999년 삼성항공, 대우중공업 항공부문 현대우주항공 상사 통합으로 출범한 한국항공우주산업의 사업을 승계했다.
기본적인 설계에 대한 지원은 앞서 한국형 전투기 사업인 KP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되어 F-16을 납품 중이던 록히드 마틴사가 절충 교역 형태로 삼성항공 및 대한민국 공군 임원들에게 기술 교육을 실시해 초음속 항공기 설계 기술을 이전했고, 미 공군이 D-38C 노후화에 따른 대체 훈련기 선정 사업을 고려하기 시작하자 록히드 마틴과 국제 공동 개발 형태로 6 사업에 대비하기 위한 초음속 훈련기 개발로 방향을 잡았다. 특히 당시 시장 기준으로는 다수 국가의 공군이 운용 중인 고등 훈련기의 노후화가 예상됨에 따라 전 세계적으로 훈련기 대체 소요가 크게 발생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며, 대한민국 공군 물량을 제외하고 미 공군 물량만 보더라도 350대 이상 소유가 있었기 때문에 경제성이 충분할 것으로 예측했다. 기체의 개발비는 한국 정부가 70%, 카이가 17%, 미국의 록히드 마틴사가 13%로 부담하기로 하면서 본격적인 사업이 추진되었다. 2001년 10월에 완성된 KTX2 시제기는 장군 50주년을 기념하여 D-50으로 명명되었고, 건독 수리에서 이름을 따와 골든 이글이라는 별칭이 부여되었다. D-50은 F-16에서 70%가량 축소된 설계를 베이스로 삼았으며 록히드 측의 기술이 상당 부분 녹아들기는 했으나 한국 기술진의 주도로 완성되었다. 전 세계적인 마케팅 또한 두 회사가 공동으로 진행하기로 합의하면서 미제 생산 비율을 중시하는 시장 특성을 고려해 미국에 대한 마케팅은 록히드가 주도하고 전 세계 나머지 지역에 대한 마케팅은 카이가 주도하는 형태로 결정되었다. D-50은 2002년 한일 월드컵 경기가 끝난 직후인 2002년 8월에 초도 비행에 성공했으며 2003년 3월에는 초음속 돌파에 성공해 초음속 고등 훈련기의 타이틀을 얻었다. 이듬 해에는 팀의 52 초도 비행을 실시했고, 곧이어 4대의 50시제기가 총 14만 11.1수치를 무사히 소화하자 대한민국 공군은 초도 물량으로 D-50대와 T-의 5022대를 주문했다. D-50을 개발하면서 대한민국은 12번째로 초음속 항공기를 제작한 국가가 되었으며, 특히 50의 개발 경험은 현재 진행 중인 한국형 차세대 전투기 사업 통칭 KBEX 사업의 토대가 되었다. 특히 TA-50과 해플A-50은 노후화가 심한 대한민국 공군의 F-4 팬텀과 F-5를 대체함으로써 군 현대화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